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왔다. 머릿속에 수술 계획을 그리며 생명을 구하는 손놀림에 몰입해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손으로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말을 꺼내기까지 수십 번이나 입술을 다물고 열기를 반복했다. 의사로서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었다. 그러나 눈앞에 앉은 건 환자가 아닌 내 어머니였다. 알츠하이머 초기예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눈빛에서 빛이 꺼지는 걸 보았다.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시더니 손을 덥석 잡으셨다. 그래, 뭐, 늙으면 병도 오고 그러는 거지. 치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짐 되지 않게 노력할게. 울컥했다. 치매는 그렇게 만만한 병이 아니다. 나는 그걸 너무도 잘 안다. 기억이 지워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결국엔 사랑하는 사람조차 몰라보게 되는 병이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 앞에서 의사처럼 아들처럼 괜찮다고 말해야만 했다. 요즘 치료 좋아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잘 돌볼게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평소에 표현 한 번 잘 못하는 어머니가 그날은 내 손을 오래 잡고 있었다. 나는 그 감촉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결심한 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형제들은 지방에 흩어져 있고 나는 뇌신경을 전공한 의사였다. 어머니 병을 관리할 최적의 사람이자 가장 책임져야 할 아들이었다. 그 결정을 아내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모셔야지. 당신만 믿을게. 표정은 미소였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살짝 스친 그 불편함을 나는 외면했다. 처음엔 아내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 퇴근이 늦는 날이면 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산책도 다녀오고 약 시간도 꼼꼼히 체크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찾아왔다. 어느 날 퇴근이 예상보다 빨라져 일찍 집에 들어섰다. 그 시간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조용히 웅크린 채 앉아 계셨다. 아무도 불도 켜주지 않은 거실, 미지근한 공기, 그리고 어머니 배에서 작게 들리는 꼬르륵 소리. 나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경고등이 울리는 걸 느꼈다. 여보, 어머니 저녁 드셨어? 응? 드셨을걸? 아니면 깜빡했을지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아내의 말투는 무심했고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치매 환자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안다.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면 누구든 예민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유는 어디까지나 이해의 영역에서 머물러야 했다. 방치라는 단어는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다. 이후로 나는 냉장고, 약봉투, 약통, 모든 걸 다 체크하기 시작했다. 의사로서가 아닌 아들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 채 의심이라는 죄를 스스로 반복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했다. 아버지와 결혼하며 받은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온 집안을 뒤져도 안 나왔다. 며칠 뒤 아내의 방 서랍에서 그 반지를 발견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놓고 간 거 아니야? 아내는 땀을 흘리며 얼버무렸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어머니는 절대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아내가 못 들어오게 막아둔 그 방이었다. 그날부터 내 안의 의심은 확신으로 번졌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다. 확신 없는 정황은
가족을 파괴하기엔 너무 무른 칼날이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반찬은 항상 몇 가지뿐이었고 날짜가 지난 반찬이 그대로 남아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약 봉투도 확인했습니다. 약은 제때 챙겨 드신 양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반복되자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챙기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정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강하게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감당하고 있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일, 어머니 간병, 저의 부재.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이해됐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학대할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멍이 보이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신 줄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워낙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벼운 부딪힘에도 멍이 잘 드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멍이 너무 자주 생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부위였습니다. 손목, 팔뚝, 옆구리. 어디선가 붙잡혔거나 강한 자극이 가해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왜 멍이 들었어요? 아, 내가 부엌에서 뭘 하다가 찧었나 봐. 하하.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 뒤엔 뭔가 감추고 있는 표정이 느껴졌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도 본능적으로 상황이라는 걸 감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억을 잃어도 감정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어머니의 표정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저녁 늦게 귀가한 저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왜 또 그렇게 늦었냐고 불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드셨는지 약은 드셨는지 묻기라도 하면 아내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밖에서 편하게 있다 오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는 이 집에서 매일 노인 간병하면서 사람처럼 못 살아. 그 말에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과 분노는 늘 공존했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감당하고 어디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결혼하던 날 받았던 그야말로 인생의 상징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찾으셨고 자책하셨습니다. 치매가 오니까 내가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이젠 다 끝났나 보다. 그렇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그 반지가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 놓고 가신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 요즘 기억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아내의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도 아내는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는 걸 꺼려했고 문도 항상 잠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반지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숨긴 것입니다. 저는 이쯤 되면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당신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몰겠다는 거야? 누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상태를 좀 더 체크하려는 거야. 그럼 당신이 직접 간병해. 매일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감시 카메라까지 달겠다는 건 뭐야? 말은 그랬지만 결국 저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어머니 방 그리고 복도에 조용히 설치했습니다. 방법 목적이라는 명목으로요. 아내는 그 후로 말수가 줄었고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CCTV를 통해 본 집안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식사를 거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약을 드셔야 할 시간에 방치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음악을 들었고 어머니가 부르면 일부러 못 들은 척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한 영상에서는 아내가 어머니의 손을 툭 쳐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영상 속 장면이 끊임없이 맴돌았고 그동안 무시했던 직감이 죄책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셨던 순간들, 멍든 팔뚝, 말라가는 얼굴, 반복되던 분실 사건들, 그 모든 것이 퍼즐처럼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완성한 중심에는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할 얘기 좀 해. 아내는 제 말에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또 어머니 약 얘기야? 밥이 얘기야? 이제 지겹지도 않아?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도 없이 거실에 앉아 계시던 장면, 약을 드시지 못하고 쩔쩔매시던 장면, 그리고 아내가 짜증 섞인 말투로 어머니를 무시하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봐. 이게 다 너가 모른 척한 결과야. 내가 왜 CCTV를 달았는지 이제 알겠지? 아내는 그제야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나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밖에서 일만 하고 오면서 뭘 안다고 말해?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 말처럼 저는 병원에 있느라 집안일에 직접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을 방치하고 학대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더 이상 아내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지역에서 추천받은 상주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간병인은 전문 자격을 갖춘 분이었고 매우 친절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제 어머니는 간병인과 함께 지내실 테니 당신이 부담 갈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안도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아냥과 조롱이 섞인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당신이 나 못 믿는 거 CCTV 달 때부터 알아봤지. 잘했네. 이제 당신이 책임져.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 선택이 늦지 않았길 바랐을 뿐입니다. 간병인이 오고 난 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규칙적으로 유지되었고 약 복용도 빠짐없이 이뤄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평온한 표정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는데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해외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간병인과 철저하게 일정을 공유했고 비상시 연락을 위해 모든 정보를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없을 때 나는 뭐 해도 상관없는 거지? 저는 그 말에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넘겼습니다. 그게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해외 체류 3일째 되던 날 간병인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모님이 저를 강제로 나가게 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외출하셨다고 하네요. 연락도 안 받고 2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 순간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비행기 표를 알아봤습니다. 동시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의 핸드폰 GPS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에는 제가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설마 했던 그 대비가 현실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GPS는 도심 외곽 깊은 산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기온 10도도 채 되지 않는 야외에 계셨고 함께 있어야 할 아내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간병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저는 도착 즉시 그 위치로 향했습니다. 차가 갈 수 있는 지점까지 간 뒤 비에 젖은 산길을 맨몸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등산화도 없는 상태에서 진흙에 발이 빠지고 나뭇가지에 옷이 찢어지는 걸 느끼며 오르기를 40분. 저는 결국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산 중턱 바위 아래 웅크린 채로 앉아 계셨습니다. 얇은 스웨터 한 장에 젖은 슬랙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이미 헬쑥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아주 미약했고 저를 보고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성식이에요! 저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눈동자를 살짝 움직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고 몸으로 바람을 막아가며 곧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산 중턱이라 위치 설명이 어려웠지만 다행히 GPS로 마지막 위치를 보냈고 구조대는 곧 출동하겠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옷을 최대한 벗겨내고 제 외투를 벗어 감싸 안은 채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춥다.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와르르 터졌습니다.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아들이기에 어머니를 이런 꼴로 내몰았는가? 왜 더 일찍 의심하지 못했는가? 어머니의 겨우 들리는 숨소리가 멈출까 두려워 저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금방 구조대 와요.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어머니. 30분쯤 지났을 무렵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들것과 담요, 보온 장비를 들고 올라왔고 제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체온증이 심각한 상태였고 혈압도 매우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산 아래 대기 중인 구급차로 어머니를 이송했고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옷차림 그대로 구조대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밤이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어머니가 저체온증과 탈수, 기력 저하로 인해 위험한 상태라고 했고 고령이라는 점에서 각종 합병증이 동반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도착 시간이 빨랐습니다. 늦었으면 회복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죄책감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새벽 무렵 스스로 경찰서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잠깐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제게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함께 당시의 정확한 경위에 대해 묻기 위해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부탁한 뒤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에게 GPS 기록과 당시 간병인의 문자, CCTV 설치 사실, 그리고 산속 구조 당시의 상황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노인 유기죄 미탁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중형도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처벌보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냥 증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이 더 확보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버텼어야 했는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뭘 미안하세요. 미안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어머니를 믿지 못하고 제 아내를 너무 믿었어요. 어머니는 가늘게 웃으시며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병문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가 약간 빨라졌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보셨고 조용히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 하나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심지어 간병인과의 다툼 영상까지 확보되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명백히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버리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땅과 예금,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면 재산관리 권한을 위임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기소되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는 그녀와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사법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불화가 아닙니다. 명백한 생명 위협 행위였고 계획적 범행입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저는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단지 그 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병원 일정을 조정해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큰 병원의 과중한 일정 속에서 벗어나 지역 병원의 파트타임 진료로 조용히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셨고 한동안은 집중 치료와 재활이 병행돼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 회복은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었고 심리적인 안정도 되찾아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혼자 방치되었던 그날의 기억은 치매로 일부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뇌리 깊숙한 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셨습니다. 병실 창문 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자주 눈을 깜빡이셨고 간혹 창문을 가리키며 말없이 손을 떨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불러주시던 자장가였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어머니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들곤 하셨습니다. 저는 무력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도 다짐했습니다. 남은 여생, 어머니 곁에서 다시는 두렵게 만들지 않겠다고, 누군가에게 맡기지도 어딘가로 보내지도 않겠다고, 그게 자식된 도리이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속죄라고 여겼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씨가 내 머리는 가끔씩 흐려져도 너라는 건 알겠다. 네 손만 잡아도 알겠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이 내가 진심으로 되돌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퇴원 후 어머니를 위해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는 전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주택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생각을 입에 올리기도 전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너 있는 데서 살고 싶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기존 집을 정리하고 조용한 교회 단층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마당과 햇빛이 잘 드는 방,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좋은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제 손으로 직접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사한 후 어머니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시진 못해도 마당의 꽃들을 바라보며 작은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쐬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주말이면 같이 텃밭에 감자를 심고 상추를 따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밥상 앞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 밥이 제일 맛있다. 그 말에 저는 요리사의 뿌듯함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도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던 큰아이는 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차례 통화를 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회복세라는 말에 안심하고 다시 학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굳이 이 사정을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따뜻한 것이길 바랐고 누군가에 의해 무너졌다는 상처는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씨가 나 죽기 전에 한번 그 논밭 보고 싶다. 이 아버지랑 살던 그 집도. 그 말에 저는 바로 일정을 정리해 어릴 적 자랐던 시골집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논밭을 바라보시며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따분하게만 느껴졌던 하늘이 그날은 참 깊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성씨가 고맙다. 내가 너 참 잘 키웠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하루 우리는 긴 시간을 말없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나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헐적인 환각 증세와 기억 혼란이 더 잦아졌고 혼자서는 식사도 어려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외부 간병인을 들였고 제 일정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다시는 어떤 이유로도 어머니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성식이는 언제 오니?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지금은 제가 대신 밥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머니를 지킬 것이라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가끔씩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바라보며 너 누구냐? 라고 물으셨고, 때로는 저를 어린 시절의 친구 이름으로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꾹 눌러가며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변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밤에는 간혹 잠결에 벌떡 일어나 정씨가 밥은 먹었니? 약은 챙겼니? 하며 부엌을 뒤적이셨고, 저는 곧장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다시 침대로 모셨습니다. 그런 밤이 이어질수록 저는 더욱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면 시간은 줄었고 제 몸도 조금씩 지쳐갔지만 저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많은 치매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 어머니는 결코 환자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제 전부였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 처음으로 본 얼굴, 저를 안아주며 울던 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점점 저를 잊어간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구치소였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 속엔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로 자신의 후회와 사과,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씨, 저는 이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과 사랑이 필요한 일인지 이제는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약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걱정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저에 대한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는 방식은 그들 안에서 아름답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가만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를 한 건 아니었고 용서를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모든 감정을 무겁게 껴안고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구치소의 면회실에서 마주한 그녀는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는 어딘가 후회와 피로, 그리고 다 꺼져버린 채 남은 무기력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식 씨 오랜만이야.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사내에 어머님을 두고 온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단순히 버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단지 모든 게 버거웠어. 내 인생이, 내 감정이 어머님이 아니라 당신과의 거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어. 그래도 어머니를 그 산에 홀로 두는 건 아니었어. 맞아, 죄를 지었어.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던 건 아니었어. 단지 너무 무너져 있었고 나약해졌어. 어머님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무리 사과해도 어머니 기억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을 거야. 앞으로는 보지 말자. 그리고 꼭 죄를 뉘우치길 바랄게.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면회실을 떠났고 저는 그 순간부터 그녀를 더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진짜 끝을 의미하는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어머니는 마당에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이 참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씨가 너 오늘 학교 안 가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를 어린아이로 기억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저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도 깊은 상처도 그 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이 쌓여갈수록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시간을 점차 줄였고 하루 대부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다녔고 오후에는 예전 앨범을 펼쳐놓고 어머니께 사진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은 기억을 더듬으셨고 가끔은 아예 낯선 얼굴을 보듯 멀뚱히 바라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텃밭에 씨를 뿌리는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복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 같은 질문에도 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짜증부터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 순간이 유일한 기억이 될 수 있음을 알기에 그 시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식아, 나 있잖니? 너한테 고마워. 왜요, 어머니? 그냥 모르겠다. 근데 너한테 미안하고 또 고마워. 난 좋은 아들 둬서 복이 많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저를 살게 했고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큰 변화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그 즈음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고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시린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곁을 비우지 않겠다고.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도 공식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했고 동료들도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형, 어머님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겠어요? 성식이 형이 옆에 있는 거죠. 지금 그 선택이 가장 잘한 겁니다. 동료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길이 험해 보여도 결국 저의 마음이 이끄는 방향이 맞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외로울지라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이며 또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저를 완전히 잊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를 기억할 것이고 그 사랑을 되갚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효도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곁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곁에서 웃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